이 책에 따르면 사랑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배워야 하는 기술이래요. 정말? 그럼 어떻게 경험과 연습이 필요하겠지. 맞아요. 사랑의 기술은 1959년에 출간된 프롬의 대표작이에요. 이 책은 출간 즉시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지금까지 수십 개 언어로 번역되어 수백만 부가 팔린 영원한 고전이죠. 프롬은 이 책에서 사랑을 감정이 아닌 기술로 정의하며 사랑도 배우고 익혀야 할 능력이라고 주장했어요. 당시로서는 매우 혁명적인 관점이었죠. 사람들은 대부분 사랑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사랑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그의 지적은 6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한 연애 지침서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과 현대 사회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에요. 프롬은 사랑의 문제를 개인의 심리적 차원을 넘어 사회경제적, 문화적 맥락에서 분석했죠. 자본주의가 사랑마저 상품화하고 사람들이 마치 물건을 고르듯 배우자를 선택하는 현실을 비판했어요. 그러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진정한 사랑은 가능하며 그것은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할 책은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에요. 이 책은 1956년에 출간된 이후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 수백만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영원한 고전이죠. 사랑이라는 주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보편적인 주제지만 프롬은 이 익숙한 주제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그는 사랑을 단순한 감정이나 우연한 경험이 아닌 배우고 익혀야 할 기술로 정의해요. 마치 음악이나 의학처럼 말이죠. 프롬은 책의 서론에서 매우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요. 사람들은 왜 사랑에 대한 책을 읽을까요? 대부분은 사랑받고 싶어서, 또는 사랑에 빠지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있죠. 하지만 정작 사랑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인이 사랑에 실패하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프롬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주는 문제보다 사랑받는 문제에만 집중하거든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사랑이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까요? 프롬은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해요. 첫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의 문제를 사랑하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찾는 문제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 사랑은 마치 물건을 고르는 것처럼 취급되죠. 자신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서 최상의 상대를 찾는 거래로 변질되었어요. 남성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으로, 여성은 자신의 외모와 매력으로 상대를 유혹하려 하죠. 둘째, 사람들은 사랑의 문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받는 문제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랑스러워질까? 어떻게 하면 인기를 얻을까만 고민하죠. 남성들은 성공하고 권력을 쥐려 하고 여성들은 매력적인 외모를 가꾸려 해요. 이런 태도 뒤에는 자신이 사랑스러우면 저절로 사랑받을 거라는 착각이 깔려 있어요. 셋째, 사람들은 사랑에 빠지는 초기 경험과 사랑 안에 머무르는 지속적 상태를 혼동한다는 거죠. 처음 누군가와 사랑에 빠질 때의 황홀함은 강렬하지만 오래가지 않아요. 두 사람이 점점 익숙해지면 그 강렬함은 사라지고 지루함만 남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은 새로운 사랑, 새로운 낯선 사람을 찾아 떠나요. 하지만 이것은 사랑의 본질을 오해한 거예요. 프롬은 이러한 오해가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봐요. 현대 사회는 모든 것을 상품화하고 교환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사랑도 예외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신을 상품처럼 포장해서 사랑이라는 시장에 내놓고 최고의 거래를 성사시키려 하죠. 이런 시장 논리가 사랑의 영역까지 침투한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은 정말로 기술일까요? 프롬은 확실히 그렇다고 말해요. 만약 사랑이 기술이라면 그것을 배우려는 사람은 이론적 지식과 실천적 경험 모두를 필요로 하죠. 의학을 배우는 사람이 인체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실제 진료, 경험을 모두 필요로 하는 것처럼요. 게다가 기술을 마스터하려면 그것이 자신에게 궁극적 관심사가 되어야 해요.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사랑보다 중요한 것은 성공이에요. 명예, 권력, 돈을 얻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되었죠. 사랑은 그저 부수적인 것, 여가 시간에 즐기는 것으로 전락했어요. 거의 모든 사람이 사랑을 갈망하면서도 정작 그것을 배우는 데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현대인의 가장 큰 모순 중 하나예요. 프롬은 사랑의 이론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인간 존재의 본질적 문제를 다뤄요. 인간은 이성과 자기 인식을 갖춘 유일한 동물이지만 동시에 자연의 일부이기도 하죠. 이러한 이중성이 인간의 실존적 딜레마를 만들어내요. 인간은 자신의 분리성, 고립성, 무력함을 의식하게 되거든요. 이 고독과 분리의 경험이야말로 모든 불안의 원천이에요. 태어나기 전 인간은 어머니와 완전히 하나였어요. 하지만 출생과 동시에 그 일체감은 깨지고 분리가 시작되죠. 성장하면서 육체적으로는 점점 더 독립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더 큰 고독을 느껴요. 자신이 우주에서 혼자라는 사실, 타인과 근본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거든요. 이 분리의 경험은 수치심과 죄책감의 원천이기도 해요. 인간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근본적인 욕구는 바로 이 분리를 극복하고 고독의 감옥에서 벗어나려는 욕구예요. 이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인간은 미쳐버리거든요. 완전히 고립된 상태의 공포는 죽음의 공포보다 더 강렬해요. 그래서 인간은 역사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 분리를 극복하려 해왔죠. 가장 원시적인 방법은 황홀경 상태예요. 고대 부족 사회의 의식, 마약, 성적 오르가즘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자아를 잃고 황홀감을 느끼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도 알코올과 마약이 널리 사용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것들은 일시적으로 고독과 분리의 고통을 완화시켜 주거든요. 하지만 이런 방법의 문제는 그것이 일시적이고 점점 더 강한 자극을 필요로 하며 결국 파괴적이라는 점이에요. 또 다른 방법은 집단에 동조하는 거예요. 현대인이 고독을 극복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죠. 사람들은 군중 속에 묻힘으로써 자신의 개별성을 포기하고 분리의 고통을 피하려 해요. 모두가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가치를 추구하면 더 이상 혼자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현대 사회의 획일성은 바로 이런 욕구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지만 이런 동조도 진정한 해결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개성을 포기하는 대가로 얻어지는 허구적 일체감이거든요. 사람들은 여전히 내면 깊은 곳에서 불안과 고독을 느껴요. 그래서 새로운 유행, 새로운 집단, 새로운 동조의 대상을 끊임없이 찾아다니죠. 세 번째 방법은 창조적 활동이에요. 예술가, 장인, 농부가 자신의 작품을 만들 때 그들은 자신과 작품이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해요. 이것은 앞의 두 방법보다 훨씬 성숙하고 건강한 방법이죠.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창조적 활동은 정신의 일부만을 포함하고 육체적 존재로서의 인간 전체를 포함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고독과 분리를 극복하는 진정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프롬은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해요. 사랑을 통한 결합만이 인간의 전 존재를 포함하는 완전한 해결책이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성숙한 사랑, 능동적인 사랑이에요. 미성숙한 형태의 결합과는 완전히 다르죠. 미성숙한 형태의 결합 중 하나가 공생적 결합이에요. 이것은 두 사람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결합하지만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관계예요. 공생적 결합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피학적 형태와 가학적 형태죠. 피학적 사람은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복종시키고 그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요. 반대로 가학적 사람은 상대를 자신의 일부로 만들어 완전히 지배하려 하죠. 물론 실제 관계에서는 이 두 형태가 혼재되어 나타나요. 표면적으로는 한 사람이 지배하고 다른 사람이 복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둘 다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거든요. 지배하는 사람도 복종하는 사람 없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어요. 이런 관계는 일시적으로 고독을 완화시켜 줄 수 있지만 진정한 사랑과는 거리가 멀죠. 그렇다면 성숙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프롬은 이렇게 정의해요. 성숙한 사랑은 자신의 온전함과 개별성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사람과 결합하는 거예요. 사랑은 역설적이에요. 두 존재가 하나가 되면서도 둘로 남아 있어야 하거든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과 통합되어 있어야 해요. 자신의 중심을 찾고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프롬은 사랑의 가장 유명한 정의를 내려요. 사랑은 능동적 활동이지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무언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서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랑의 능동성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받는 것으로 생각해요. 능동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주는 것을 포기하는 것, 희생하는 것, 빼앗기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시장 경제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프롬이 말하는 주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예요. 그것은 자신의 생명력, 기쁨, 흥미, 이해, 지식, 유머, 슬픔 등 자신 안에 살아있는 모든 것을 나누는 거예요. 주는 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만들 뿐 아니라 자신의 생명감을 고양시키는 거죠. 주는 것은 빈곤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풍요롭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주는 행위 자체가 나의 생명력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표현을 통해 나는 더욱 살아있음을 느끼거든요.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에요.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최고의 기쁨이죠. 가장 중요한 영역에서 주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생명이죠. 이것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 안에 살아있는 것을 준다는 의미예요. 자신의 기쁨, 흥미, 이해, 지식, 유머, 슬픔 등 자신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줌으로써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하고 동시에 자신의 생명감도 고양시키는 거죠. 사랑에는 4가지 기본 요소가 있어요. 배려, 책임, 존중, 지식이에요. 이 4요소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고 하나를 빼면 사랑이 될 수 없죠.
먼저 배려부터 볼까요? 사랑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성장에 대한 능동적 관심이에요. 관심이 없는 곳에는 사랑도 없죠. 어머니가 아기를 사랑한다면 아기의 성장과 행복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책임도 마찬가지예요. 책임은 의무나 강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자발적인 행위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욕구에 대한 나의 반응이죠. 책임지는 것은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어린아이가 울면 어머니는 응답해요. 피곤한 친구를 보면 내가 응답하죠.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책임이에요. 하지만 책임이 지배와 소유로 전락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존중이 필요하죠. 존중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사람의 고유한 개성을 인식하는 능력이에요. 존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방식대로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그 사람 자신의 방식대로 존재하고 발전하도록 돕는 거죠. 그런데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려면 그 사람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지식이 필요하죠. 표면적인 지식이 아니라 핵심까지 꿰뚫는 지식이에요. 하지만 인간을 완전히 아는 것은 가능할까요? 프롬은 궁극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인간은 수수께끼 같은 존재거든요. 우리는 평생 그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을 뿐이에요. 다른 사람을 알려는 욕구는 종종 잔인한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타인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조종함으로써 그의 비밀을 알아내려는 거죠. 사디즘의 본질이 바로 여기 있어요. 다른 사람을 완전히 알고 싶은 욕구가 왜곡된 형태죠.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진정으로 알 수 없어요. 폭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파괴뿐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서 결합의 행위 안에서만 나는 너를 알 수 있고 너는 나를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알아도 여전히 비밀은 남아있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사실뿐이에요. 하지만 사랑 안에서는 그것으로 충분해요. 완전히 알 필요가 없거든요. 자신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알려고 노력하죠. 자신의 내면 깊숙이 들어가 진정한 자아를 만나려 해요. 하지만 그것도 끝이 없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평생 자신을 알아가는 중이죠. 여기서 프롬은 자기애에 대해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애와 이기심을 혼동하거든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자기만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은 실제로는 자신을 너무 적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자기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경멸하는 거죠. 프롬은 자기애가 타인에 대한 사랑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거든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모든 존재에게 향하는 거지, 나만 빼고 타인에게만 향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누군가 타인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은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도 바로 이 점을 말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 자신의 온전함과 고유성에 대한 긍정은 사랑 능력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도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프롬은 사랑에도 여러 형태가 있다고 말해요.
형제의, 모성의, 에로틱한 사랑, 자기의, 신에 대한 사랑 등이죠. 이들은 모두 같은 기본 요소를 공유하지만 대상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여요. 먼저 형제에부터 볼까요? 형제에는 모든 인간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것은 모든 형태의 사랑의 기초가 되죠. 형제에는 모든 인간 존재에 대한 책임감, 배려, 존중, 지식을 의미해요. 성경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바로 형제애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웃은 내가 아는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만을 뜻하지 않아요. 모든 인간, 심지어 낯선 사람까지 포함하죠. 형제애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경험에 기초해요. 하지만 인간은 평등하면서도 다르죠.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이지만 동시에 각자 고유한 개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들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차이는 근본적인 평등성을 부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같은 운명을 공유하고 같은 슬픔과 기쁨을 경험하거든요. 모성애는 어떨까요? 모성애는 가장 무조건적인 형태의 사랑이에요. 어머니는 아이가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와 상관없이 아이를 사랑하죠. 아이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해요. 이것이 모성애를 가장 신성한 형태의 사랑으로 만들어요. 동시에 가장 배우기 어려운 사랑이기도 하죠. 모성애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아이의 생명과 필요를 돌보는 거예요. 이것은 아이의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하지만 돌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어머니는 아이에게 생명에 대한 사랑을 심어주어야 해요. 어머니가 삶을 사랑하면 아이도 삶을 사랑하게 되죠. 어머니가 불안하면 아이도 불안해져요. 또 다른 측면은 아이가 성장해서 자신으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정한 모성애는 아이의 독립을 원해요. 어머니는 자신이 필요 없어지는 것을 기뻐해야 하죠.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많은 어머니들이 이 단계에서 실패해요. 아이를 계속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려 하거든요. 반면 부성애는 조건적이에요. 아버지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너는 내 기대를 충족시키기 때문이야. 너는 내가 원하는 모습이기 때문이야. 부성애는 원칙과 법에 기초해요. 아이는 아버지의 사랑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죠. 잘 행동하고 의무를 다하고 아버지와 비슷해져야 해요. 모성애와 부성애는 둘 다 필요해요. 어머니는 아이에게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라고 말해주고 아버지는 너는 내 능력을 발휘해야 해 라고 말해줘요.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둘 다 필요하죠.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결국 외부의 어머니와 아버지, 형상을 자신 안에 세워요. 자신에게 모성적 양심과 부성적 양심을 모두 갖추는 거죠. 에로틱한 사랑은 또 다른 형태예요. 이것은 단 한 사람과의 완전한 결합을 갈망하는 사랑이죠. 본질적으로 배타적이에요. 하지만 프롬은 중요한 지적을 해요. 에로틱한 사랑도 형제에 기초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한 사람만 사랑하고 나머지 인류에게는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공생적 애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에로틱한 사랑을 성적 욕구의 충족과 혼동해요. 그들은 성적 끌림과 사랑을 동일시하죠. 두 사람이 서로 강렬하게 끌린다면 그것이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프롬은 이것이 착각이라고 말해요. 성적 끌림은 사랑과 결합될 수도 있지만 그 자체로 사랑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성적 욕구는 쉽게 일어나요.
특히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 잘 모를 때 더 강렬하죠. 낯선 사람에 대한 매력은 빠르게 일어나지만 빠르게 사라지기도 해요. 두 사람이 점점 익숙해지면 그 매력은 줄어들고 새로운 정보, 새로운 낯선 사람을 찾게 되죠. 하지만 이것은 사랑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일 뿐이에요. 사랑에 빠지는 경험과 사랑 안에 머무르는 상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랑에 빠지는 것은 쉬워요. 두 낯선 사람 사이의 장벽이 갑자기 무너지는 기적 같은 경험이죠. 하지만 그 황홀감은 오래 가지 않아요. 두 사람이 점점 익숙해지면 낯설음이 주던 흥분은 사라져요. 그러면 사람들은 새로운 사랑을 찾아 떠나거든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처음의 황홀경이 사라진 후에 시작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능동적인 노력과 성장을 필요로 하죠. 상대방을 깊이 알아가고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돌보는 것 말이에요. 이것은 격렬한 감정보다 훨씬 더 깊고 지속적이에요. 프롬은 또한 신에 대한 사랑도 다뤄요. 종교적 사랑의 형태는 인간 사회의 발전과 함께 변해왔어요. 초기 단계에서 인간은 자연의 힘을 신으로 숭배했어요. 대지의 여신, 어머니, 여신이 지배적이었죠. 이 단계에서 종교는 모성적 성격을 가졌어요. 신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존재였죠. 점차 인간 사회가 발전하면서 부성적 종교가 등장해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같은 일신교죠. 이들 종교에서 신은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원칙과 법을 제시하고 인간의 순종과 복종을 요구하죠. 신의 사랑은 조건적이에요. 인간이 신의 계명을 지킬 때만 사랑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프롬은 종교 발전의 궁극적 목표는 모성적 요소와 부성적 요소를 통합하는 것이라고 봐요. 더 나아가 성숙한 종교는 신을 외부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자신 안에 신적인 것을 실현하는 것이죠. 신비주의가 바로 이런 입장을 취해요. 신과 인간의 분리를 극복하고 하나가 되는 경험이 목표예요. 프롬은 현대 사회에서 사랑의 붕괴에 대해서도 깊이 분석해요. 20세기 자본주의 사회는 사랑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여러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첫째, 현대인은 인간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데 익숙해졌어요. 노동시장에서 자신을 판매해야 하고 자신의 인격조차 상품화해야 하죠. 현대인의 행복은 자신을 잘 팔고 원하는 것을 소비하는 데 있어요. 인간은 자신을 소비할 물건을 얻기 위한 기계가 되었죠. 가치는 교환 가치로 환원되고 사용 가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서로를 사용 가치가 아니라 교환 가치로 평가해요. 둘째, 현대 사회는 획일성을 만들어내요. 모두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행동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개성은 위험하고 불편한 것으로 여겨지죠. 사람들은 집단에 동조함으로써 고독을 피하려 하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고독에 빠져요. 왜냐하면 진정한 자신을 상실했거든요. 셋째, 현대인의 관계는 팀워크의 형태를 띠어요. 원만한 협력, 관용, 우호적 태도가 강조되죠.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사랑과는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서로에게 예의 바르고 친절하지만 실제로는 깊이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해요. 모든 것이 표면적이고 형식적이죠. 이런 사회에서 사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 대신 상호 만족스러운 교환을 추구해요. 두 사람이 각자의 시장 가치를 평가하고 가장 좋은 거래를 성사시키는 거죠. 남성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재력으로
여성은 자신의 외모와 매력으로 거래에 임해요. 이런 사랑의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매력적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남성들은 성공하고 권력을 얻으려 하고 여성들은 아름답고 매력적이 되려 하죠. 현대사회의 미용 산업, 패션 산업이 발달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을 상품처럼 포장해서 시장에 내놓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만나 사랑에 빠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행복하죠. 서로에게서 최상의 거래 대상을 찾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곧 실망하게 돼요. 왜냐하면 상대방도 자신과 똑같은 획일적 인간이라는 걸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낯설음이 주던 흥분은 사라지고 지루함만 남죠. 그러면 사람들은 문제를 다른 곳에서 찾아요. 상대방이 잘못 선택된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새로운 사랑을 찾아 떠나요. 하지만 새로운 관계도 같은 패턴을 반복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문제는 상대방이 아니라 사랑하는 능력 자체에 있거든요. 현대 사회는 또한 사랑을 개인의 문제로만 다뤄요. 사회 구조의 문제는 보지 않고 개인의 심리적 문제나 기술의 문제로만 접근하죠. 그래서 수많은 연애 기술책이 나오고 심리 상담이 성행해요. 하지만 이런 접근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프롬은 진정한 사랑은 사회 변혁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자본주의가 인간을 상품화하고 소외시키는 한 진정한 사랑은 어려워요. 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죠. 사회가 바뀌기를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사랑의 실천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프롬은 먼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해요. 자신의 중심을 찾고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법을 배워야 하죠. 이것은 규율을 필요로 해요. 규율은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 실천이에요. 자신이 하는 일에 집중하고 온전히 현재에 머무르는 능력이죠. 또한 집중력도 필요해요. 현대인은 집중하지 못해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려 하고 어떤 일에도 온전히 몰입하지 못하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진정으로 상대방에게 집중하려면 자신의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해요. 상대방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죠. 인내심도 중요해요. 현대 사회는 모든 것을 빠르게 원해요. 즉각적인 만족,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죠. 하지만 진정한 발전은 시간이 걸려요. 사랑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꾸준히 노력해야 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고의 관심이에요. 사랑의 기술을 마스터하려면 그것이 자신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해요.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하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사랑보다 중요한 것은 성공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랑은 부수적인 것으로 취급해요. 프롬은 또한 믿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사랑에는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종교적 믿음이나 근거 없는 낙관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신의 사랑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고 다른 사람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에요. 우리는 타인의 핵심을 믿을 수 있어요. 비록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모든 인간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핵심이 있다고 믿는 거죠. 이런 믿음이 없으면 진정한 사랑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사랑은 상대방의 잠재력을 믿고 그것이 실현되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프롬은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강조해요.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자신의 성장을 믿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못하거든요.
자신이 사랑할 수 있을지, 변화할 수 있을지 의심하죠. 하지만 이런 의심은 자기 실현적 예언이 돼요. 자신을 믿지 못하면 정말로 실패하게 되거든요. 믿음은 또한 용기와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위험을 감수하고 상처받을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용기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두려워해요. 거부당하거나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하죠. 그래서 방어적이 되고 진정으로 자신을 열지 못해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걸고 뛰어드는 거예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어요.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에요. 확신 없이, 보장 없이, 단지 믿음으로 뛰어드는 행위죠. 프롬은 사랑이 생산적 활동이라고 말해요. 생산적이라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실현한다는 뜻이에요. 사랑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더 완전한 인간이 되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행복을 얻는 것 이상이에요. 자신의 본질을 실현하는 것이거든요. 현대 사회의 문제는 사람들이 생산적 활동과 비생산적 활동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생산적이라고 착각하죠. 하지만 많은 활동이 실제로는 도피일 뿐이에요. 고독과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피하는 거죠. 끊임없이 일하고, 놀고, 소비하면서 진정한 자신과 마주하는 것을 피해요. 진정으로 생산적이 되려면 먼저 자기 자신과 만나야 해요. 고독을 견디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두려워해요.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끊임없이 자극을 찾아다니죠. 하지만 자기 자신과 편안하게 있을 수 없다면 타인과도 진정으로 함께할 수 없어요. 프롬은 또한 이성의 역할을 강조해요. 사랑에 이성이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중요해요. 이성은 객관적으로 사물을 보는 능력이거든요. 자신의 환상과 투사에서 벗어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많은 사랑이 실패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투사하고 그 환상과 사랑에 빠지죠. 하지만 현실은 다르고 결국 실망하게 돼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 때만 가능해요. 이성은 또한 자신을 아는 데도 필요해요. 자신의 동기를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 패턴을 인식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착각하고 있어요. 자신이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소유하려는 것일 수도 있고, 자신이 베푼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지배하려는 것일 수도 있어요. 프롬은 사랑의 역설에 대해서도 언급해요. 사랑은 가장 쉬운 것이면서 동시에 가장 어려운 거예요. 쉬운 이유는 사랑이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욕구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싶어 하고 사랑받고 싶어 하죠. 하지만 어려운 이유는 현대 사회의 구조가 진정한 사랑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롬은 희망을 잃지 않아요. 사랑은 가능하다고 배울 수 있다고 말하죠. 물론 쉽지 않아요. 자신을 변화시키고 사회에 저항하는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을 실천해 왔어요. 프롬의 메시지는 결국 이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고 판단이고 약속이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장하는 것을 의미해요. 상대방과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돕고 함께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거죠.
이 책이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아마도 이것일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 상대방을 바꾸려 하는 대신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 완벽한 사람을 찾는 대신 불완전한 채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 프롬이 이 책을 쓴 지 60년이 넘었지만 그의 메시지는 오늘날 더욱 절실하게 느껴져요. 현대 사회는 프롬이 비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상품화되고 획일화되고 피상적이 되었거든요. SNS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을 더욱 철저하게 상품화해요. 수많은 사진과 게시물로 자신을 포장하고 좋아요와 팔로워 수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받죠.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팅 앱은 사람을 마치 쇼핑하듯 고를 수 있게 만들었어요. 프로필을 보고 몇 초 만에 결정하죠. 마음에 들면 오른쪽으로 스와이프, 아니면 왼쪽으로. 이보다 더 철저하게 사랑을 상품화한 시대가 있었을까요? 하지만 바로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프롬의 메시지가 더욱 중요해요.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배워야 해요. 사랑이 단순한 감정의 교환이나 상호 만족의 거래가 아니라 능동적인 활동이고 성장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프롬은 책의 마지막에서 사랑이 신앙의 문제라고 말해요. 여기서 신앙은 종교적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뜻해요. 우리는 인간이 선하고 성장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해요. 이런 믿음 없이는 사랑도 불가능하거든요. 현대 사회는 이런 믿음을 잃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점점 더 냉소적이 되고 타인을 의심하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 하죠. 하지만 이것은 자기 파괴적이에요. 믿음을 잃으면 사랑도 잃고 사랑을 잃으면 삶의 의미도 잃게 되거든요. 프롬의 사랑의 기술은 단순한 연애 지침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책이죠. 사랑하는 능력은 곧 인간다운 능력이에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 싶어 해요. 하지만 프롬은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던지죠. 당신은 사랑할 수 있는가? 당신은 배려할 수 있는가? 책임질 수 있는가? 존중할 수 있는가? 알려고 노력하는가? 이 질문들에 답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기술을 배우는 첫걸음이에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자신의 사랑을 돌아보게 돼요. 나는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사랑받고 싶어 하는가? 나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 하는가? 나는 상대방의 성장을 돕는가? 아니면 나에게 의존하게 만드는가? 이런 질문들은 불편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미성숙한지 깨닫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성장의 시작이에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할 때만 넘어설 수 있어요. 자신의 미성숙함을 인정할 때만 성숙해질 수 있죠. 프롬의 책은 우리에게 용기를 줘요. 비록 현대 사회가 사랑을 어렵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가능하다는 용기. 비록 완벽할 수는 없지만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용기. 비록 상처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가치가 있다는 용기를 말이에요. 결국 사랑의 기술을 배운다는 것은 인간이 되는 법을 배운다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이 되는 것은 평생의 과제예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 되는 길이죠. 프롬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사랑을 기다리지 말고 사랑을 만들어 가라고.
완벽한 상대를 찾지 말고 불완전한 채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사랑받으려 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그것이 바로 사랑의 기술이라고. 이 책을 덮으면서 우리는 질문하게 돼요. 나는 오늘 누구를 사랑했는가? 나는 오늘 배려했는가? 책임졌는가? 존중했는가? 알려고 노력했는가? 이런 질문들을 매일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기술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거예요. 끝이 없는 여정이죠. 우리는 평생 배우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해요.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삶이거든요. 사랑하는 것이 곧 사는 것이고 사는 것이 곧 사랑하는 것이에요.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은 6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줘요. 왜냐하면 그것이 다루는 주제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언제나 사랑을 갈망했고, 언제나 사랑에 실패했고, 언제나 다시 사랑하려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아요. 사랑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하는 것이라는 걸.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는 걸.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걸.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한 걸음 나아간 거예요. 프롬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은 아마도 이것일 거예요. 사랑에 대한 희망.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사랑은 가능하다는 희망. 우리가 노력하고 배운다면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희망. 이 희망을 가슴에 품고 우리는 다시 사랑의 길로 나아가요.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면서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사랑의 기술을 배워가죠.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리히 프롬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예요. 본 영상에서 사용된 책의 내용은 저작권 법상 공정, 이용을 목적으로 인용되었습니다. 영상의 핵심 내용은 책 내용의 요약이나 비평이며 원작 전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 소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